자, 이전 시간까지 무효를 마치고, 자, 이 시간부터는 취소입니다. 자, 취소의 의의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자, 취소는 일단 유효한 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취소는 유효이긴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이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양가립은 취소의 원인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보시면은 당사자와 관련돼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 무효 사유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착오에 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취소권은요,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유효했던 것을 무효인 것으로 만드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취소권은요, 형성권이 됩니다. 형성권. 자, 성질은 형성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취소는 누구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는 취소를 하여야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일단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의 요건은 일단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나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취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취소는 또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취소권,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취소 효과. 자, 취소 효과라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이것이 취소의 큰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자, 먼저 취소권자.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해서요. 밑에 140조 보시면은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제한 능력자예요. 자,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제한 능력자는요. 이거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추인은 하지 못하는 거죠. 단독으로. 그러나 취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우리가 취소 원인은 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자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또 취소할 수가 있겠죠. 제한 능력자. 자,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의사표시한 자, 그 옆에 보시면 대리인이죠. 세 번째, 대리인. 자, 취소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도 법률행위니까 대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대리는요, 다시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법정 대리는 이제 제한 능력자에 있어서 법정 대리 되겠죠. 자, 법정 대리는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로부터 취소권을 부여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임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필요한 거죠. 대리권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취소권에 대해서 특별히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별히 취소권에 대한 대리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법정 대리는 고유행 권리로서 자기가 특별수권 없이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수권이 필요 없는 거죠. 고유한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승계인이 있습니다. 승계인. 자, 승계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가장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대표적인 것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사기, 사고, 강박도 가능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X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법률행위만 할지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이 물건을 병에게 이전을 하였습니다. 자, 병에게 이전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병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병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병이. 그래서 승계인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승계인은요,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갑이 사망하면은 그 상속인은 당연히 취소권도 승계를 하기 때문에요. 이때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특정 승계인,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건 특정 승계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승계에서요,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으면은 그 물건을 넘겨받으면서 취소권도 함께 넘겨받는 것이지, 물건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취소권만 승계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만의 승계, 취소권만 승계하는 것, 이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자,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 그러니까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이든 상관하지 않지만은 취소권만 승계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뭐 보증인, 뭐 이런 사람들은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가를 1번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넘기시면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다 취소할 수 있지만은, 다만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자, 네 번째 줄이죠. 동의 없이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의 고유한 권한에서 취소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을 위임받아서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임의 대리인은요, 본인이 취소권이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권을 다시 특별히 부여받아야만, 취소권에 대한 대리권을 특별히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승계인, 이때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을 구별하지 않고요, 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편 뭐 보증인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취소권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취소의 상대 방법입니다. 그러면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상대방. 자, 갑이 지금 취소하는 것은요,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물론 법정대리인 A가 있으면 A가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으면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해보죠. 을이라는 사람한테. 또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리고 을이 제3자 병에게요, 다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자였다. 자, 악의자인 경우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선의자면 취소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한테 유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정이 없다는 거죠.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미성년자랄지 또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악이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물건을 가져오고자 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물건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라는 거죠. 그럼 병한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 을한테 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돼서요, 지금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기가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법률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돼요. 그 취소를 한 다음에 취소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병한테 그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취소는 을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요. 대리에 있어서는요, 본인이 있고, A가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뭐 전득자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요. 자, 무권 대리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요, 자기가 법률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률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되고, 상대방에게도 되고, 전득자에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취소는 자기가 했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 사람을 상대로만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만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 해서요. 거기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 의사 표시는 계약 시에 원래의 상대방, 원래 그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에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 취소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그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취소의 방법은요. 이건 취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이때 상대방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은 없지만은 취소를 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적어도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되겠죠. 자, 취소는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승낙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소한 도달은 해야 되는 거죠.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방적 의사. 자, 일방적 의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권이 되는 거죠. 형성권. 형성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취소 의사표시는요,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상, 취소 의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재판 외로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재판 외라는 것은요, 그냥 내용 증명으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용 증명으로 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갑이 우리한테 전화를 딱 해서요,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다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예 하면은 바로 끊어버리면 돼요. 상대방이 도달은 했잖아요. 취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재판 외로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취소는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외에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는데 묵시적이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한테요 그 물건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합니다. 돌려달라는 거죠. 돌려달라는 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취소하겠다는 의사죠. 취소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있죠. 뭐 강박을 이유로 뭐 등기를 말수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소를 할 때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붙일 수는 없습니다. 조건, 기한을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더 불안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취소를 할 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일부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요. 서로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에 대한 취소도 가능하다. 자, 그러나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이죠. 위에서. 토지의 특정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자, 갑과 을 사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한 필지 토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는 과정에서요. 이 필지는 제외시키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이 부분만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취소라는 것은요, 유효인 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계약을 했으면요, 요 부분만 일단은 유효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계약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상태를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요. 이 유효한 상태에 있던 이것은 취소가 가능하겠죠. 취소를. 이건 취소를 가능한데 제외하기라는 특약 이것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느냐예요. 취소. 자, 이 부분은요. 처음부터 제외됐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취소하지 않고 제외하기라는 특약만 취소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법률행위가 전체가 다 유효가 돼버리는 거죠. 이 특약을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특약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유효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요. 유효인 부분을 무효로 만드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효력이 없는 부분을 취소를 통해서 효력이 있게 만드는 이런 게 취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외하기라는 특약,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제외하기로 했던 특약, 이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유효였던 것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제외시키기로 하는 특약만을 따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판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한 줄 정도로 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취소 요건을 다 했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취소의 방법했어요. 자, 그러면 효과로서는 소급해서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취소 효과.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효 효과에서 했던 거죠.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이행하기 전이에요.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 전이면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불법원인 급여 이런 건 아닙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돼서는요. 부당이득 범위는 우리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당이득 범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법이 따로 있습니다. 채권법 저 뒤에 가면은 748조 이런 곳에 있는데 이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돼서는요.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람이요. 이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요. 부당이득을 취득했는데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요. 선의자인 경우에는요.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현존이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이요. 자, 이런 사람은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해야 되겠죠. 전부. 플러스요. 플러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이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그 범위가 이제 달라집니다.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자, 요런데 자, 이것까지 우리는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의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만약에요. 이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반환을 할 때요. 자, 제한 능력자가 반환을 할 때도 전부, 악이라고 해서 전부, 이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반환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제한 능력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해봤자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은 제한 능력자가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한 능력자는 특칙을 주고 있어요. 제한 능력자는 선이건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악이건 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존이익만.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악이자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아닌 의사무능력자예요. 자, 의사무능력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현존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현존이익은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부당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요. 자, 이것을 유흥비로 소비했습니다. 자, 유흥비 잘 기억하세요. 유흥비로 소비해버리면은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흥비로 소비해버리면은 현존이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당이득이 1억 원을 얻었는데요. 그 1억을 가지고요. 내가 계속 1억 원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 500만 원을 대학 등록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내가 500만 원에 나가야 될 돈이 굳은 거잖아요. 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현존이익이 있는 거죠. 또 뭐 1억 원 중에 그 중에서 뭐 1000만 원이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생활비로 나간 것은요. 원래 나가야 될 돈이 원래 나가야 될 돈 대신에 요 돈이 나간 것이니까 생활비가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현존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생활비는 어떻습니까? 생활비는 이익이 현존한 것이 되는 거죠. 남는 돈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것은 현존이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써버리면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존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현존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서 유흥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아니다. 그러나 생활비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현존이익이 있는 걸로 칩니다. 자, 취소 효과 보시면 141조죠. 자, 취소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에 대한 효과로서요. 이렇게 이행 전, 이행 후에 이런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런데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래서 선의이야기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제 취소의 효과로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이행급부에 반환해가지고 이미 이행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데 반환 범위와 관련돼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요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제한 능력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현존하는 것으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사실상 얻은 이득이요 그대로 남아있던가 또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남아있으면 이것은 현존이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가버리면 그래서 옆에 있죠. 따라서 생활비 채무의 변제, 갚아야 될 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내 돈이 굳었잖아요. 이런 현존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기시면 첫 번째 줄 유흥비로 낭비해 버렸다면 이것은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제 현존이익이 사라졌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요 밑에 금전상 이득은요 현존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물건을 팔고 뭐 1,000만 원에 그 매매대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지만 1,000만 원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1,000만 원은 금전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금전 이득은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추정. 현존 이익이 추정된다는 겁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1,000만 원은요 일단 존재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원칙적으로 다 반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유흥비로 200만 원을 소비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금전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현존 추정입니다. 금전은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흥비로 썼다라고 했을 때는 유흥비로 썼던 뭐 영수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현존이익이 없으니까 지금 현존이익 그 부분 제외하고 반환하면 되지만은 그걸 입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현존하는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현존하는 이득이 나는 유흥비로 써서 이번밖에 안 남았다라는 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해가지고 있죠. 밑에 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유추 적용하고 있다. 의사무능력자도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죠. 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그 효과가 제3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취소도요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우리가 사기나 사고나 사기 강박에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절대적 취소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 후 신용카드 이행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 관계인데요. 자, 요건 겁니다. 이게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성년자가 갑이 있는데요.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카드 회사가 있어요. 카드 회사. 네, 미성년자한테는 이제 카드를 잘 발급해 주지는 않죠.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데 카드 회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요. 카드 이용 계약을 맺었어요. 카드 이용 계약. 카드 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카드를 발급해가지고요. 그 카드 가맹점이 있겠죠. 을 가맹점 가가지고요. X 물건 무슨 게임기를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100만 원 주고 살 때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카드를 걷다는 거죠. 자, 카드를 걷었으니까 실제로 갑은 100만 원 주고 산 게 아니죠. 자기 돈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가맹점이에요.
카드 가맹점. 자, 가맹점이면은 이제 카드를 걷으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이제 점표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 점표를 가지고요. 이제 두 사람 사이는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거죠. 매매 계약이.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대신에 카드로 결제를 한 거죠.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카드 가맹점 계약이 있겠죠. 가맹점 계약. 자, 가맹점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카드를 이제 걷으면 그 사람이 배출 점표를 가지고 와서 카드 회사에 가서 그 금액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맹점 계약에 따라서요, 카드 수수료를 떼고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카드 대금에 대한 이제 청구가 들어온 거죠. 청구. 자, 지급 대금이 1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청구해 들어옵니다. 자, 100만 원을 청구해 들어오니까요. 자, 이것은 카드 이용 계약에 따라서 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거죠. 대금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물건을 살 때는 사고 나서 이제 와서 뭘 하느냐. 이 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돈 못 주겠다는 거죠. 취소를 해요. 자, 이랬을 때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요, 이 매매 계약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그 물건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가지고 싶으면서 카드 이용 계약.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요, 카드 이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을 때 법률 관계예요. 자, 이 매매 계약은요, 따로 취소를 하지 않았어요. 취소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효하겠죠. 일단 유효하고요.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미성년자가 좀 못됐죠? 물건을 카드로 사고요. 대금 달라고 하니까 이제 돈 못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맹점 계약은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거죠. 이것은 유효해요. 이건 유효합니다. 가맹점 계약도 유효하고 매매 계약도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유효해요. 자, 취소.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미성년자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취소했을 때 법률 관계입니다. 자, 취소가 돼가지고 돈 못 주겠다고 합니다. 돈 못 주겠을 때. 자, 이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고요. 카드 가맹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A가 가맹점에 100만 원 지급한 것은 이건 유효한 거죠. 이건 유효한 거고, 이 매매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죠. 카드 회사는 돈 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A 회사는 지금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취소를 통해서요. 갑은 이득을 얻고 A는 손해를 받죠. 을이라는 사람은 손해이익이 없는 거죠. 물건 팔고 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요. A라는 사람의 취소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부당이득으로서 갑은 이 게임기를 샀으면 게임기를 반환하느냐예요. 카드 회사가 게임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반환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에 있어서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요. X 물건을 공짜로 취득했지만 사실은 가보면은 이런 거죠. 갑이 을로부터 이 물건을 사면서 이 사람이 얻은 이득은요. 100만 원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카드 계약, 카드를 결제함으로써 100만 원을 지급했어야 될 사람이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거죠. 지급해야 될 사람이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카드 회사는 1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손해를 보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갑이 얻은 부당이득은요. 게임기가 부당이득이 아니라 1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어요. 게임기는 뭐 카드 회사가 게임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100만 원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갑은 A 회사에게 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0만 원 어떻습니까? 이 100만 원은 금전이익이 되어 있는 거죠. 금전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존하는 걸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현존하는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만 원 전액을 더 반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카드 발급하고 나서요. 결국 카드 회사는 100만 원 다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카드 발급 받아서 미성년자가 이제 사행성 있게 원래 이런 카드가 발급이 안 돼서 100만 원짜리 게임에서 살 일이 없었을 텐데 미성년자는 카드가 발급해 주니까 100만 원짜리를 샀지만은 결국 미성년자가 100만 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뭔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잘못된 것 같지만요. 우리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요. 항상 강자를 위한 거죠. 강자가 이제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자가 누구입니까? 재벌회, 제조,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그다음에 금융재벌들, 카드회사 이런 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데들이 먼저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이거 게임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게임기를 가져가게 되면 갑은 손해는 없겠죠. 그러나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면 갑은 갑자기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카드 회사가 보호된다는 거죠. 물론 미성년자가 돈이 없으면 이제 부모가 대신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회사는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취소를 하지 않겠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우리는 추인이라고 해요.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 자, 그러면 추인도요. 유동적인 법률 행위를, 유동적인 법률 상태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유효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추인도 이제 상대방에 있는 단독 행위로서 형성권이 됩니다. 추인할 때 승낙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추인의 이제 요건이 있겠죠. 추인은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추인은 뭐 확정적 유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인, 취소의 요건이 있듯이 이제 추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추인은 첫 번째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추인도 할 수 있겠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사람은 추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취소권자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지만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으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확정적 유효가 되는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종료 후에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자, 미성년자가요. 미성년자의 상태에서는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은 못한다는 거죠. 추인해버리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자가 됐습니다. 자, 성년자가 됐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요. 취소권자는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예요. 자, 그러면 사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여전히 사고나 사기 강박 상태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럼 사기 강박 상태에서 추인을 해봤자 그 추인 자체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착오로부터 벗어나서 또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자, 강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났고 착오 상태가 아니라면은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추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겁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추인은.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의 취소권자, 이것을 우리는 추인권자라고 해요.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의 취소권자를 우리는 추인권자. 이 사람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취소권자가 다 추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추인권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취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취소할래 추인할래 라고 그 최고를 할 때는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추인할 수 있는 자에게 하라는 거죠. 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래 추인할래 최고를 할 때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때는 그 성년자가 추인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자에게. 그러나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 상태가 있었을 때는 이때는 그 법정 대리인만이 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인권자가요, 이제 추인을 할 수 있다. 취소권이 종료된 이후에 취소권자를 추인권자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추인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은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인식.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는지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소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비로소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인도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 추인에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의사표시는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상대방은 이제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취소에 있어서의 의사표시 상대방, 의사표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인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보죠. 자, 143조 보시면은 1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바로 취소권자를 말합니다.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이때 취소의 상대방, 그러니까 전조의 규정, 그러니까 전조의 규정은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추인에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을 하라는 거죠. 추인.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에게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추인의 요건으로는 1번 보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가장 중요한. 이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요건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고, 법률행위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하고 해야 되는 거죠. 추인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추인권자가 추인이라는 법률행위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권자, 그러니까 요것을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취소권이 종료된 이후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추인이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취소권이 종료된 이후에 추인할 수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 상태예요. 자, 보죠. 갑이 을과 매매를 했어요. 이 사람 미성년자인데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정 대리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성년자는 추인을 못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추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바로 이 사람은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원이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는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즉 미성년 상태인 제한 능력자 상태인 경우에도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요.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완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 직접 추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추인을 못 한다는 거죠. 취소 원인 종료 전에 단독으로 못 하지만은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종료 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단독으로 또 이렇게 추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죠. 그러면 의의는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자 보고요. 요건 보시면 취소권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취소원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종료되는 추인하에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다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의는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로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정 후견인과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은 피성년 후견인은요, 8세 정도가 되는 완전히 침해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단독으로는 못하는 거죠. 항상 옆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리에 의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못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만 해당되는 거죠. 후견인만.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를 받아서도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추인도 단독으로 동의를 받아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되고 이 사람들도 이제 법조인들의 동의가 얻으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자, 반가로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니까 알고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명시적, 묵시적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인은 그 밑에 보시면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추인이 있게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자, 법정 추인은요. 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법률행위예요. 그러나 이렇게 추인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즉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일정한 사유.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나중에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됐어요. 성년자가. 자, 성년자가 됐으면은요. 이 사람 단독으로 이제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 있는데요. X 물건을 10억원에 판 사람이 갑이 이렇게 합니다. 이행을 청구해요. 자, 10억 달라는 거죠. 자, 10억 달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추인하겠다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추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년자가 됐으니까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추인하겠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묵시적 추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이라는 게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들을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아,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런 법정 사유가요.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의 보류 없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이의도 보류 없이 법에서 정해놓은 우리가 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즉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인식하고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법정 추인의 세 번째 요건이겠죠.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추인의 효과를 인정하는데 이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 추인도요. 똑같은 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확정적으로.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 추인의 요건으로요. 요건은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 보류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정 사유를요. 누가 해야 되냐? 이것이 추인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추인권자.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자, 즉 추인도 할 수 있는 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만 법정 추인으로 보는 것이지 추인할 수 없는 자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추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인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추인한 것을 본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정 사유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취소권자에 의해서. 즉 그리고 나아가서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 종료 후에 이루어졌을 때만 법정 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여전히 법정 추인에서도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서 이건 일반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행 청구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가 이행 청구를 했을 경우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행 청구를 했다고 해서 법정 추인 인정해버리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 이행 청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이행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어떻습니까? 이행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받아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은 또 법정 추인으로 보겠지만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는 법정 추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145조 보시면은요. 자, 보죠. 법정 추인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 이후에, 즉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유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바로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6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있으면은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를 보류할 때는 그래야지 하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의를 보류하고 나서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요, 나중에 제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하면서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이행 청구를 했을 때는 추인이 되지 않고요. 아무런 이의 보류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의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요건 보시면 법정 추인 사유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는요, 우리가 민법 총칙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입니다. 이행. 자, 이행이라는 건 수령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있고 여전히 이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면은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 추인도 A에 대해서 발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A라는 사람은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추인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행을 했어요. 자, 이행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채무자로서 이 사람이 이행을 했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한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채권자로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채무자로서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채권자로서요, 수령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을로부터 물건을 받아요.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취소하지 않겠다고 보는 거죠. 또는 채무자로서요. 채무자로서, 아니죠. 채권자로서, 채권자로서 수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로서 어떻습니까? 이행을 하는 경우죠. 채무자로서 이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있고, 두 번째, 이행 청구요. 자,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행을 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뭐 추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 청구. 그 다음에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보죠. 물건을 팔았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바꿀 겸 바꿀 계자예요.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갑이 X 물건을 팔았는데, 자, X 물건 100만 원 좀 그렇고 Y 물건으로 100만 원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경계를 합니다. 이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도 그래, Y도 괜찮다. 그러면 X 물건을 Y 물건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바꾼다는 의미는요, 이 X 물건에 대해서는 갑이 X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X 물건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경계를 한다든지, 또는 이 100만 원 대신에요. 100만 원 대신에 이것을 Z 물건으로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 100만 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럼 100만 원은 채권자로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로서 경계가 이루어지든 채무자로서 경계가 이루어지든 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추인한 것으로 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담보 제공 보면은요, 담보 제공이란, 자, 갑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인한 것을 보고요. 또는 채권자로서 을에 담보 제공을 받았어요. 담보 제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도 채권자로서 담보 제공을 받던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던 다 법정 추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5번 대신에 6번을 먼저 보죠. 6번. 자, 강제 집행입니다. 자,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의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강제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자, 강제 집행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거죠. 실현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을이 갑에게 강제 집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무자로서 강제 집행을 받아요. 자, 강제 집행을 받을 때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취소해버리면 강제 집행 안 받아도 되는데, 강제 집행을 채무자로서 순순히 강제 집행을 받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1번하고 3번, 4번, 6번 이 네 가지는 어떻습니까? 채권자로서 수령을 하든 채무자로서 이행을 하든, 또는 채권자로서 경계를 하든 채무자로서 경계를 하든, 또는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든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든, 또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하든 채무자로서 강제 집행을 받든 다 법정 추인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2번하고 5번을 잘 기억하세요. 2번하고 5번. 자, 2번하고 5번은요. 자, 이행 청구입니다. 자, 이행 청구는 좀 달라요. 자, 이행 청구는 추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직접 이행 청구를 했습니다. 이행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채권자로서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죠. 채권자로서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로. 상대방이 A한테 이행 청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A가 채무자로서 이행 청구를 받았어요.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요. 자, 이런 건 좀 다르죠. 을이 나한테 이행 청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행 청구를 했을 경우만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추인하기 위해서는요. 이행 청구는 이제 채권자로서 이행 청구를 했을 때만 추인이 되는 것이지 채무자로서 이행 청구를 받은 것은 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법정 대리인이 아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년자가 된 다음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되지만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를 법정 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요. X물건 10억원에 갑이 팔았습니다. 매도인이 돼가지고 팔았어요. 자, 판 상태에서요. 갑이 자기가 이 을에 대해서 갖는 10억원의 채권을요. 병에게 이전을 합니다. 양도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채권자죠. 채권자로서 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추인하겠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 측에서 채권자로서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정보를 양도했을 때, 채권자로서 양도를 했을 때는 이것은 법정 추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X 물건을 취득한 상태에서 을이 이 물건을 병에게 처분했어요. 자, 이 물건을 을이 그 상대방이 처분했다고 해서 이것을 갑이 법정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로서 처분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행 청구, 그 다음에 5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도 법정 추인으로 보는데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정 추인 사유 중에요. 1, 3, 4, 6,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든 채무자로서 이루어지든 다 법정 추인으로 보지만은 2번하고 5번은요. 취소권자가 이 사람이 채권자로서 자기들이 직접 이행 청구를 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을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이지 이행 청구를 받는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2호하고 5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가로 2번도요. 마찬가지예요. 취소권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반가로 3번은 이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반가로 4번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인식하고 추인의 의사표시 이 두 가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법정 사유가 취소권자에 의해서 취소권이 종료 이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법정 추인 사유 중에 이제 2번하고 5번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3번, 4번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된 효과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서의 요건인 두 요건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효과는 동일합니다. 효과는 법정 추인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취소와 관련돼서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취소도 하지 않고 추인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유동적 유효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추인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느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유동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이 형성권,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 미성년자였을 때요. 미성년자인데 이 사람이 14세예요. 14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요.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취소기간을 생각해보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했으면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법이 뒤에 보시면요. 또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지만 또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또 3년 안에 행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있네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또 추인을 할 수 있을 때, 추인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갑이 이제 성년자가 되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두 기간이 도래하는 날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 다르면은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14세의 갑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언제가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느냐죠.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해가 되면 이제 24년이 되겠죠. 자, 24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앞에 보시면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안에 행사를 하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19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19세가 되면은 이제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19세로부터 3년, 그러면 어떻습니까? 22세까지 추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때는 22세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까지도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하나를 또 봐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죠. 자,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까? 14세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바로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두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은 22세가 되니까 이때 취소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고요. 이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법정 대리인은 바로 지금 추인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A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어요? 17세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7세까지가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그러면은 17세까지만 A는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바로 지금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은 갑은 17세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은 언제가 됩니까? 요때가 되겠죠. 그래서 17세 안에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있으면 법정 대리인도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계약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이 사람이 17세 때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때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17세 했으면은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갑은 10년이니까 27년이 될 것이고,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그러면은 19세부터 3년이니까 22세가 되겠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22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7세니까 여기서 법정 대리인 A가 있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 A 입장에서 보면은요, 3년 안에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20세까지 A로 보면은 20세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20세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갑이 19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요, 법정 대리인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추인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9세가 되는 순간 법정 대리권을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3년 안에 추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A는. 따라서 이런 것은 고려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은 언제까지 취소하면 됩니까? 22세까지 취소하면 된다. 좀 다르죠? 이것은 14세에서 17세가 될 때도 여전히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17세였기 때문에 2년이 지나버리면 갑은 성년자가 돼서 법정 대리인이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법정 대리인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의 행사를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요, 17세까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럼 요걸 보죠. 22세까지만 취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요, 만약에 아직 여기가 22세가 되는 시기인데 이 사람이 21세에 이때 취소를 했습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형사가 발생합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미 이행이 됐다라면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한 때로부터. 자, 그러면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러면 언제부터? 취소를 함으로써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겠죠. 이미 이행이 됐다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러면 언제까지 행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22세 이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행사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취소권만 이 기간 안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는 것은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그때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채권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때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10년 안에만 행사하면 돼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 그 소멸시효 시간에 뒤에서 하는 거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여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취소를 한 시점이 되니까 이때부터 다시 10년 안에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취소권만 그 기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제척 기간 안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있죠.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반드시 그 취소권 행사 기간인 제척 기간 안에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취소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조건과 기한, 그리고 소멸시효,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간. 자,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취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건과 기한 등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